안녕하세요. 내레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영상학과, 즉 우리 방사선과 국가시험에 모두 포함되는 영상정보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영상정보학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장비의 특성들이나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영상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표현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라는 것은 이 그림자 영 또는 상의 상을 합해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물리적으로 빛의 굴절이나 어떤 반사에 의해서 물체의 상이 이제 비추어진 것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사진, 포토를 영상 처리 기법으로 처리하겠죠. 어떤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나지 또는 모니터 등의 어떤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된 영상을 이제 의료 영상이라고 하죠. 의료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엑선의 영상은 1895년 11월 8일 날 이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 선생님께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자, 그의 부인 이 베르타의 손 사진 보이죠? 이게 첫 번째 최초의 엑선 사진입니다. 그래서 렌트겐 선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이 렌트겐 선생의 이름을 따와서 렌트겐 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지의 선이라고 해서 엑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엑선은 고속 전자를 이 저지막에 충돌시켜서, 즉 필라멘트에서 발생한 열 전자를 고속으로 이 타켓에 충돌시켜서 이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만들어서 이 피사체를 투과시키는 원리죠. 그 1911년에 조성 총독부원에 이 엑선 촬영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엑선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 초기에는 렌트겐과 또는 엑선과로 명칭했다가 이 1945년 대한방사선 의학회가 창립되면서 이 방사선과라는 이 공식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영상학과 전문이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앞 당겨서 만들어진 과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의료 영상의 발전은 X선이 아닌 어떤 적외선이나 초음파, 그 외에 자기장 등 여러 소스를 이용해서 흑백에서 더구나 또 칼라까지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평면 2차원상에서 3차원상까지 만들어지는 입체상으로 거듭 발전되면서 이 그동안 방사선과라는 명칭이 영상의학과로 공식 명칭을 개정시켰죠. 1911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엑선 촬영기를 설치해서 진단을 실시한 것이 이 100년이 지난 현재는 많은 의료 장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T, MRI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적외선 체열 진단기 등 이 많은 의료 장비들이 개발 발전되면서 이 엑선만을 사용하던, 그래서 방사선과로 불리던 것이 지금은 영상의학과로 바뀌면서 이 모든 많은 것들을 우리 수험생들이, 우리 그 방사선과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 이 과목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많은 영상 장비가 나오게 된다 하면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공부량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 영상에 관련된 것들은 이 영상의학과, 즉 우리 학교에서는 방사선학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한 공부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 주로 스마트폰 촬영만 하죠. 전에는 이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촬영하고 나면 그 필름을 현상하고 그 현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진들만 다시 우리 이나지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게 출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 현상 단계에서 말하는 이 네거티브 영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반대 영상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 이나지에 옮기는 작업을 인하라고 합니다. 즉 포지티브 영상이죠. 양하. 예. 네거티브를 음하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이 영상이 나오게끔 하는 것을 인하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액선은 이 포지티브 영상이죠. 아니 네거티브 영상이죠. 예. 이 네거티브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로 반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에 출력되는 우리 영상들은 이 포지티브 영상이 아닌 네거티브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이 투과한, 즉 액선이 많이 투과한 부위는 어둡게 보이는 거고요. 적게 투과한 부분은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하는 반대로 보이겠죠. 빛이 많이 투과한 부분은 하얗게, 빛이 많이 투과하지 못한 부분은 어둡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거티브 영상으로 영상을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의료 영상 장비 첫 번째로 일반 촬영 장치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죠. 예. 이 액선 발생 장치의 구성은 액선과 장치, 액선관이죠. 그다음에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그다음에 이 고전압을 발생해야겠죠. 예. 그래서 고전압 발생장치,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기괴하게 나오는 내용이죠. 자, 액션 성질과 액션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이용해서 영상을 결국은 만들어내는 장치인데, 이 고전압을 발생해서 관전압과 관전류, 세크를 조절하겠죠. 제장치에서는. 그럼 제어된 그 부분이 이 액선관에서는 액선이 발생하겠죠. 이 세 가지의 구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겠죠. 이 렌트겐이 액선을 발견한 후에 50년간 인체 내부의 영상을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진단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 방법인데, 이 빛의 성질과 유사하죠. 엑스선 성질이. 예, 엑스선 성질 중에 4대 성질: 투과, 흡수, 감약, 산란입니다. 예, 투과, 흡수, 감약, 산란. 결국은 투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 할 것이냐, 적게 할 것이냐. 투과를 적게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 흡수가 많다는 소리죠. 자, 이 흡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감약되는 부분이죠. 아니면 밀도가 높은 부위에 부딪혀서 산란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발생 기전이 같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과, 흡수, 감약, 산란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엑스선 장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튜브죠, 튜브.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이제 고전압 발생장치가 따로 있겠죠. 요즘은, 옛날에는 이 고전압 발생장치가 상당히 컸었는데 점점 그 크기가 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상당히 많이 나가죠. 그래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 촬영 장치. 그래서 이런 영상이 나오겠죠. 자, 그래 플로스코피라는 이제 투시입니다. 투시. 자, 투시는 똑같이 엑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지만 이번에는 연속적으로 조사되면서 스팟 촬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처럼 계속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소화기계 검사나 아니면 단독의 이 비용기계 검사에 많이 이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필름을 카메라보다는 이 캠코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반 촬영 장치는 카메라, 투시 촬영 장치는 캠코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영상 촬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촬영 장치와 비교했을 특이점은 이런 이미징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래서 동적인 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투과 액선을 이 가시광으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이 형광판 또는 II라는 형광 증개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가시광을 카메라로 다시 촬영해서 모니터로 출력한 시스템이죠. 그 중간중간 이 스팟 촬영에서 이 정지된 영상을 이제 기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오버 테이블 튜브가 있습니다. 예, 테이블 위에 튜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온기로 조작하죠. 형광판을 사용할 때는 직접 옆에서 조작했는데 상당히 피폭이 많죠. 그래서 지금 온기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 테이블에 튜브 조작대가 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언더 테이블 튜브 있죠. 이 테이블 밑에가 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춰지면 실제로 현관판에서는 옆에서 관찰하거나 지금은 마찬가지 이 II가 있어서 받아가지고 똑같이 이 모니터로 전송하기 때문에 이 조작자의 피폭을 좀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소화기계 검사에 쓸 수 있는 이 항산 바륨. 그래서 이렇게 유장 조형 영상이 관찰될 수 있겠죠. 이 하얀 부분들. 그다음 CT입니다.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 이 단면을 뜻합니다. 이 그리스어 이 토모스. 예. 그래서 토모그래피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드 토모그래피, 컴퓨터를 이용한 예, 단면 촬영이죠. 그래서 인체 내부의 단층상을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록합니다. 즉 회전하는 X선검과 검출기 디텍터를 이용해서 이 세밀한 단면으로 시작해서 미세 평면까지 정확하게 영상하는 이 CT 영상은 점점 많이 발달되어 왔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투과 X선을 이 검출하고 이 단면에 대한 흡수치를 이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재구성하여서 이 밀도를 결정한 후에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뒤에 보면 그림이 있을 건데, 예, 인체 단면을 원하는 두께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아니면 다시 니콘 예, 재구성해서 여러 방향의 영상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인체 내 장기나 혈관 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드계 조영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박적 구조물들을 자세히 구분하고 이 병변과 실질 장기와의 이 감약 차이를 두어서 이 정확한 진단하기 위해서 혈관 내에 주입하거나 아니면 경구용으로 투여할 수 있는 이 요드 성분의 조영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 요드 성분이 불투하성이라고 앞전 조영제 관련해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T 촬영 장치가 있고요. 겐트리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죠. 그다음에 조영제, 요드계 조영제 있고요. 자, 이렇게 CT 촬영에서 조영제 사용하니까 이렇게 인한스먼트, 조용히 되는 경우가 보이죠. 뭐 이런 단면상을 XR 영상을 다시 합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영상으로 재구성, 리포메이션한 재구성 영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부위를 또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다는 거, MPR이죠. 그래서 CT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을 이렇게 스캔한다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단면상으로. 예. 그래서 이 검사자의 몸을 돌리지 않는 이상 예, 어떻게 단면상밖에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리포메이션에서 XR 영상들을 모아서 세지탈 코로나를 영상을 만드는 거죠. 예, 기본은 XR 영상입니다. 환자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 겐출이 구멍이 좁기 때문에 환자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얼굴 부위 같은 것은 코로나를 가능하겠죠. 턱을 들어서 머리를 제껴서 검사가 가능하니까요. 자, 이렇게 스파인도 이렇게 XR 영상하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MRI 자기 공명 영상 장치입니다. 또는 핵 자기 공명이라고 하는데 이 강력한 자기장과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서 인체 내에 있는 이 물 분자 중에서 수소 원자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장치이죠. 그래서 1946년도에 미국의 물리학자인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두 명의 물리학자에 의해서 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에서. 예. MRI 검사 주의사항은 뭐 인체 내에 있는 인공 심장 박동기 아니면 인슐린 펌프 아니면 스텐트 삽입했을 때
금속 물질일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아야겠죠. 자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RF 펄스에 의해서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MR 장치는 이 자장 방식이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예. 자, 가장 많이 쓰는 이 초전도 자석, 자장이 높겠죠. 자, 균일성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하지만 장치의 가격이 높고 액체 헬륨 등의 어떤 유지 비용이 고가이고 누설되는 자장이 강하다는 것이 있죠. 자장이 강하다 보니까요. 다음은 상전도 자석이 있습니다. 이 장치의 가격이 낮습니다. 그리고 코일의 유지 보수 낮지만 누설 자장이 약하고 이 대신 단점은 이 냉각수 소비나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자장의 강도가 낮고 항상 불안정하죠. 그래서 거의 뭐 사용하지 않죠 이것은. 자, 다음은 연구 자석입니다. 예. 장치나 이 유지비는 되게 저렴합니다. 하지만 누설 자장의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또는 장치가 무거워요. 여러 개의 연구 자석들을 계속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까지 붙을 수 있지만 이 자석들을 붙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자장의 강도도 낮고 무게가 높죠. 그래서 지하가 있는 그 위에 1층을 이 MRC를 할 때는 밑에 따로 보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기 가장 편한 그리고 영상이 가장 좋은 이 초전도 자석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자, MRI 조영제는 이 정상 조직과 비정상 조직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이 CT 조영제는 X선이 조영제를 흡수 또는 산란하는 정도 차이를 보지만 이 MRI 조영제는 인체에 이완율의 변화를 주어서 신호 차이를 크게 하는 거죠. 자, T1 조영제에서 어떻게 했죠? 회복이 빠르게 시킨다겠죠. 그래서 주로 이 가돌리늄 제제의 상자성 조영제를 사용하고, 그래서 짧게 한다 했죠. 종치기한을. 그래서 이 T1 조영제는 상자성 조영제. 주로 쓰는 것은 이 가돌리늄 제제 쓴다 했죠. 자, T2 조영제 같은 경우는 약간 산화철 정도 많이 쓴다 했죠. 그래서 주로 거의 99% 정도 사용한 것은 이 상자성 조영제인 T1 조영제, 이 가돌리늄 제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장비가 보이죠? 보호라고 하죠. 보호. 그다음에 T1 조영제 있고요. MRI 영상 또는 이런 혈관들을 재구성한 3D 영상도 보이고요. 그래서 MRI는 이제 CT 다르게 CT는 아까 단면상을 만든다겠죠. 이렇게 단면상을. 하지만 MRI는 내가 스캔하고 싶은 방향은 마음대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깍두썰기도 가능하고 길게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날 아니 이게 XR이죠. XR, 세지탈, 코로나를 내 마음대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CT에서는 이 단면상을 재구성해야지만 이렇게 세지탈 또는 코로나 영상이 가능했죠. 하지만 MR에서는 내가 원하는 세지탈, 코로나 XR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초음파입니다. 자, 초음파는 가청 주파수 20에서 2만 헤르츠보다 높은 주파수를 초음파한다 했습니다. 사람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주파수라겠죠. 그래서 이 초음파도 직진, 반사, 굴절, 산란하는 것처럼 이 빛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체에서는 잘 전파되지 않고 산란되면서 액체와 고체에서는 잘 전파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주파수는 이 메가헤르츠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즉 투과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흡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로 초음파 검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형은 1에서 10메가헤르츠인데 이는 성인의 상복부는 3.5메가헤르츠, 소아의 복부는 좀 더 높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초과력이 좀 약하죠. 5메가헤르츠. 그 7.5메가헤르츠 이상은 주로 이 해상력이 좋아지고 투과력은 약해지죠. 일단 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해상력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표재성 장기 검사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단점은
검사가 간편하고 편안하고 인체에 무해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장기들과 체표면에 위치한 이런 표적성 장기를 쉽고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어떤 혈류의 속도나 혈관 질환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초음파 조영제도 있지만 초음파 사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체에서는 잘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 허파나 이런 소화기계통 검사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이렇게 초음파 장비 있고 탐촉자도 있고, 이렇게 간과 콩팥을 스캔한 영상이고, 그다음에 이 산부인과에서 태아를 스캔하면서 이렇게 3D 초음파로 태아의 얼굴을 3D로 만들어낸 영상이고요. 이 초음파의 영상 같은 경우는 거의 메아리라 하시면 됩니다. 초음파 음파를 쏴주죠. 우리 산에 가서 야호 하면 야호 야호 하고 되돌아오는 이 메아리 소리처럼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만들어서 받아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은 까맣게 보입니다. 다른 조직들은 저기가 약간 회색조로 보이겠죠. 다음 이제 골밀도 측정입니다. 본 미네랄 덴시티라는데 현재 영상에서 보이는 그 장비는 이 덱사 방식입니다. 덱사 방식이라는데 듀얼 액션 에너지라고 하죠. 듀얼 에너지, 액션 에너지인데 이 환자가 여기 누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 감을 스캔하죠. 스캔해서 이 뼛속에 있는 이 미네랄을 관찰한 거죠. 이게 바람도 무처럼 본의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T 스코어하고 Z 스코어를 확인해서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자 차이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덱사 방식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떤 QCT라고 해서 CT 방식, CT로 스캔을 해서 한 부위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초음파 방식이 있습니다. 이 초음파 방식은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은 퇴출 장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QCT는 어떤 점이 있냐면 검사는 정확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사할 때마다 똑같은 위치를 측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덱사 방식의 이 장비를 사용하죠. 이 사람 저 사람이 검사를 하더라도 비교적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QCT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스파인 좀 하는데, 이 덱사 방식은 전신도 가능하고 아니면 스파인 아니면 힙 리스트도 가능하죠.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게 이 덱사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만모입니다. 자, 이렇게 만모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남유리로 막아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제 X선 사용하죠. 다음은 이제 DITA에서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입니다. 이 디지털, 인프라레드, 적외선이죠. 에터말, 온도, 그다음에 이미지. 인체에 무해한 적외선을 이용해서 이 피부 표면의 온도를 감지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통증 없겠죠. 침습적이지 않겠죠.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고요. 인체에서 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체열을 이용해서 어떤 염증 부위 또는 통증이 있거나 어떤 신경 부위의 미세한 체열 변화를 통해서 이 질병을 판별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검사 장비가 이렇게 있죠. 이 카메라도 있고요. 이렇게 적외선을 쏴서 인체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부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체열이 높겠죠. 그래서 빨갛게 보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부위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서 상대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하면 일단 뭔가가 질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한방 쪽에서 많이 이용되긴 되지만 이렇게 적외선 이런 체열 진단 검사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방사선과 아니면 영상의학과에서 사용되는 여러 장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찬가지 이어서 이 영상 정보학에 대해서, 영상 정보학의 모든 내용은 뭐 감각학, 기기학, 뭐 전기공학 모든 분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두에 먼저 이 부분부터 제가 컨텐츠를 올려야겠는데 처음부터 이거 올리면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부담감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